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마그레브의 알메르 사항이 멈췄습니다. 자동화 크레인 42대 중 38대가 정지했고 72시간 만에 8만 TEU가 묶였는데요. 냉동창고가 꺼지며 3,000톤이 폐기됐습니다. 모두가 장비 탓을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원인이 기술이 아니라 신뢰 붕괴였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크레인은 하루면 빼갈 수 있는데 신뢰는 365일이 걸린다는 사실인데요. 약자인 일용직 2만 명이 먼저 쓰러졌고 강자는 떠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길래 항만이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 엘파리드입니다. 34세가 된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외국 기업을 믿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그레브 공화국 알메르 사항 운영본부장 대행이라는 직책을 맡은 지 2년 4개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서 42대의 자동화 크레인을 점검했습니다. 물류공학 석사 학위와 12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15년 전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아버지의 조선소가 무너진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독일 기업 헤르만 조선기술이 3년 계약 만료와 함께 모든 장비를 철수했을 때 아버지는 180명의 직원에게 줄 월급도 없었거든요. 조립만 하던 회사라는 그들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30일, 카림 사피 차관이 내민 서류 위에 적힌 숫자가 시야에 박혔어요. 해양교통부 회의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번쩍거리며 제 망막을 찔렀습니다. 42대의 자동화 크레인이 돌아가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기계음조차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소스코드 100% 이전입니다. 카림이 서류를 밀어냈어요. 한결로지스틱스와의 계약 갱신 조건이죠. 제가 월 평균 78회 참석하는 운영회의에서 늘 보던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루 처리량 1만 2천 TEU. 그 숫자 뒤에는 2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와 1,200개 협력업체, 그리고 도시 세수의 65%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카림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죠. 국산화라는 이름의 치적 쌓기.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현장을 돌며 한국인 기술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최민규 이사를 비롯해 12명의 엔지니어들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단순히 조립만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결국 떠날 거야. 아버지 회사처럼. 차관님, 3년 계약에서 기술 이전은 점진적 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전면 공개는 명시, 점진적? 카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엘파리드 본부장, 우리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뭘 더 배웠나요? 조립이나 하고 있잖습니까? 조립.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34년 살아오면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우리가 조립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회의실 벽면의 디지털 모니터에는 실시간 항만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가동률 94%, 대기 선박 세척, 평균 하역시간 18시간. 이 모든 수치가 한결로지스틱스의 자동화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술 독립은 우리의 주권 문제입니다. 카림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어요. 코드는 30일이고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제 손가락이 서류를 쥐었습니다. 30일 내 소스코드 100% 이전. 이 조건이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쾌감이 올라왔어요. 15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나면서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야 라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72시간이 지났지만 한결로지스틱스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3통의 미확인 전화와 7개의 문자 메시지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스며들었죠. 본부장님도 모르시나 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코드를 줄까요? 그런 속삭임들이 뺨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카림 차관의 전화가 울렸어요. 엘파리드 본부장, 지금 알-와탄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와타는 마그레브 공화국에서 발행부수 1위를 자랑하는 일간지였거든요. 정치적 성향도 뚜렷해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자주 실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항만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무슨 내용으로요? 한결로지스틱스의 기술 독점 문제입니다. 카림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후 2시 30분 제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습니다. 항만 협력 업체인 메디테라니안 로지스틱의 하산 부장이었어요.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타난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본부장님, 혹시 한국 쪽 시스템 자료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자동화 도입을 검토 중인데 무슨 자료 말입니까? 하산이 주머니에서 32기가 USB를 꺼냈어요. 간단한 운영 매뉴얼 정도만이라도요. 사실 저희 기술팀장이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산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지금까지 기술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USB를 미리 준비해온 것도 석연치 않았어요. 하산 부장님, 그런 자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 물론이죠. 하산이 허겁지겁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USB 한 번이면 3년을 단축할 수 있죠. 3년을 단축한다는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산이 나간 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설마 카림이 협력 업체들을 통해서까지. 저녁 7시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와탄 신문의 파리드 기자였어요. 나디아 본부장님, 내일 오전 11시에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한결로지스틱스가 우리에게서 연간 800억 디나르를 가져가면서도 기술 이전은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30일 기한을 제시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다고 들었어요. 800억 디나르. 카림이 회의에서 한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0일 기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 카림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았죠. 기사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내일 오후 6시 마감이라서 시간이 촉박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론이 개입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통쾌함도 느꼈어요. 그동안 한결로지스틱스가 우리를 무시해온 것에 대한 응징 같은 느낌이었죠. 아버지의 조선소가 무너질 때도 독일 기업은 끝까지 오만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약 조건을 지켰다며 책임을 회피했거든요.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우리 조건에 맞춰 협상해야 했습니다. 밤 11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으로 항만을 내려다봤어요. 42대의 크레인이 야간 조명 아래서 묵묵히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 기계들 안에 숨겨진 코드를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빈손으로 남겨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15분 최민규 이사가 제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A4 용지 1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고 인사도 없이 바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박혔죠. 시스템 무단 접근 로그 분석 보고서.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본부장님, 어제 오후 2시 47분부터 3시 23분까지 총 36분간 우리 시스템에 무단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최민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IP 주소는 192.168, 1.47 항만 협력업체 네트워크였습니다. 서류를 넘기자 상세한 접근 기록들이 나왔어요. 파일명 카렌 컨트롤 메인, EXE, 접근 시도 23회, 비밀번호 입력 실패 15회. 하산 부장이 제게 USB를 보여주며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죠. USB 한 번이면 3년을 단축할 수 있다던 그 말이요.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최민규가 계속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시도가 정부 고위직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정황들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림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산과의 대화, 알와탄 신문 기자의 전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일어난 무단 접근 시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민규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박소연 경제관님이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2시. 겨우 5시간 후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이 직접 나선다는 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최민규 이사님, 혹시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민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가 깨졌습니다. 3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예요. 하루.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로 하루 만에 모든 게 망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의 조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오후 1시 50분 박소연 경제관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최민규와 함께 제 사무실로 들어온 그녀의 첫마디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나디아 본부장님,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처벌이 아니라 재건입니다. 재건이라는 단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바로 긴장감이 다시 몰려왔죠. 재건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었거든요. 무단 접근 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마그레브 공화국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박소연이 말했어요. 다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 제 펜이 메모지 위에 머물렀어요. 첫째, 외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둘째,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 셋째, 기술 이전이 아닌 교육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법, 책임, 교육. 이 3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책임 추궁이라는 말에서 카림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죠. 과연 정부가 자신의 고위직을 처벌할 용기가 있을까요? 크레인은 하루면 빠지지만 신뢰는 365일이 필요합니다. 최민규가 창밖의 항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비 철수는 24시간이면 끝나지만 다시 믿음을 쌓으려면 최소 1년은 걸려요. 365일. 그 숫자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11월 3일 오전 7시. 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비상벨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빨간 경고등들이 막막을 찔렀어요. 시스템 에러 38유닛 오프라인.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2대 중에서 38대가 한순간에 멈춘 거였거든요. 복도로 뛰어나가자 30여 명의 직원들이 패닉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운영팀장 아흐메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본부장님, 7시 정각에 갑자기 모든 자동화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한국 측에서 원격 비활성화를 실행한 것 같아요. 원격 비활성화. 최민규가 어제 경고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항만에는 4번 크레인과 17번, 29번, 35번 크레인만이 간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거대한 철 덩어리처럼 우뚝 서 있을 뿐이었어요. 현재 가동률은 37%입니다. 아흐메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오늘 예정된 12척의 선박 중 9척이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37%. 평소 94%였던 가동률이 하루 만에 3분의 1로 떨어진 거였어요. 제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8시 30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냉동창고 관리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본부장님, A동 냉동창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하 18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영하 9도까지 올라갔어요. 냉동 시스템까지 연결되어 있던 건가요? 한결로지스틱스의 통합 제어 시스템이 얼마나 깊숙이 항만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영하 18도에서 보관되던 수입 냉동 수산물 3,000톤이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오후 12시 항만 입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만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오전 6시부터 작업에 투입되어야 할 그들이 할 일 없이 게이트 앞에 모여 있었어요. 일자리를 돌려줘.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외침들이 사무실 창문까지 전해졌습니다. 유세프 노조 간부가 확성기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어요.
하루 일당 60디나르로 먹고 사는 우리들을 생각해봐. 오후 4시 아흐메드가 최종 집계를 들고 왔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손실 규모가 나왔습니다. 1일 120억 디나르입니다. 120억 디나르.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루 만에 마그레브 공화국 국가 예산의 0.3%가 증발한 거였거든요. 더 끔찍한 건 이것이 하루로 끝날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72시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면 8만 TEU가 적체됩니다. 아흐메드가 계속 보고했어요. 대기 선박료와 지연 배상금까지 합치면 8만 TEU. 평소 6일치 물량이 72시간 동안 쌓여있게 되는 거였어요. 항만이 완전히 마비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7시 냉동창고에서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A동 냉동창고 온도가 영상 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9시간 동안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서 3,000톤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3,000톤. 80억 디나르 상당의 냉동 수산물이 하루 만에 쓰레기가 된 거였어요. 노르웨이산 연어,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태국산 새우들이 모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평소라면 24시간 돌아가야 할 42대의 크레인 중 겨우 4대만이 야간 조명 아래서 힘겹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항만 입구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림 차관이었어요. 엘파리드 본부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차관님, 오늘 가동률 37%, 손실 일당 120억 디나르입니다. 제 목소리가 쉬어 나왔어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도시 전체가 멈춰설 것 같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은 없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말로 365일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72시간 후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텐데. 시간이 지나 11월 5일 오전 저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3명의 이해관계자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노조 대표, 상인회 회장, 냉동창고 업주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집중되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A4 용지 47장의 피해 보고서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현재까지 누적 손실 240억 디나르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어요. 냉동 폐기물 3,000톤, 선박 대기료 85억 디나르, 일용직 2만 명 무급 상태. 노조 간부 유세프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조합원들이 이틀째 굶고 있어요. 하루 60디나르가 없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삽니까? 냉동창고 업주 마흐무드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어요. 제 창고만 12억 디나르 손실입니다. 보험도 안 되고. 이런 식이면 30년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30년.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버지의 조선소도 30년 역사였거든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시장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디아 본부장, 솔직히 말해보세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한국 측에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법 제정, 책임자 처벌, 교육체계 구축. 그럼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되잖습니까? 상인회 회장이 소리쳤어요. 하루마다 120억씩 날리면서 무슨 체면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체면.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15년 전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을 때의 분노,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고집. 재정팀장이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왔어요. 본부장님, 시 예산 분석이 나왔습니다. 항만 관련 세수가 전체의 65%인데 현재 가동률로는 35% 공백이 발생합니다. 35%. 도시 예산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학교 급식, 공공병원, 도로 정비, 공무원 급여까지 모든 게 위험해지는 거였죠. 2만 명의 일용직과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8만 명이 직접 피해를 봅니다. 유세프가 계속 말했어요. 이건 우리 도시 인구의 15%예요. 8만 명, 15%.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기술 독립이나 주권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복수심이 8만 명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오후 3시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제 휴대폰에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조선소가 무너진 후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기억났습니다. 나디아야,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준비. 정말로 우리에게 30일 안에 모든 소스 코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작정 달라고만 한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항만이 보였어요. 42대 중 겨우 4대만 움직이는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죠. 평소라면 24시간 쉼없이 돌아가야 할 크레인들이 거대한 조형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제가 최민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님, 3가지 조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정말로 조건들을 검토하실 건가요? 네. 우린 크레인이 아니라 원칙을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확고해졌어요. 지금 되찾겠습니다. 원칙.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15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72시간 안에 정부를 설득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짐했어요. 더 이상 8만 명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카림 차관을 설득하고 국회를 움직여야 했어요. 과연 72시간 안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11월 6일 오전 6시 국회의사당 앞에 선 제 모습이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72시간 임시회기 소집을 위해 120명의 국회의원 중 80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손에 쥔 청원서가 땀에 젖어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어요. 의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카림 차관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3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의 편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정반대편에 서 있었거든요. 엘파리드 본부장, 뭐 하는 겁니까? 카림이 다가왔어요. 임시회기라니 누구 허락을 받고. 차관님, 8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서를 들어보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카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외국 기업 눈치나 보자는 겁니까? 체면. 지난 72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죠. 차관님, 지킬 건 체면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15명의 원내대표들과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 측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이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 신뢰법, 책임자 처벌, 교육체계 구축. 나디아 본부장, 이 법안을 72시간 안에 통과시키자는 겁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의아해했어요. 법안 심의만도 최소 2주는 걸리는데. 의원님, 현재 하루 손실 120억 디나르입니다. 제가 최신 피해 보고서를 펼쳐놓았어요. 3일이면 360억, 일주일이면 840억이 사라져요. 840억. 국회의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한 거였죠. 더 심각한 건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카림 차관이 협력업체를 통해 무단 접근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여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최민규 이사에게서 받은 로그 분석 보고서를 꺼냈어요. IP 주소, 접근 시간, 파일명, 비밀번호 시도 횟수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긴급동의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120명 중 97명이 참석했어요. 제가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전광판에 숫자들이 올라갔죠. 찬성 89표, 반대 6표, 기권 2표, 89표, 74%의 압도적 지지였어요. 임시회기 소집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외국기술신뢰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임시회기를 소집합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녁 7시 카림 차관이 검찰에 출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직권남용과 산업스파이 교사 혐의였죠. 최대 12년 징역과 과중한 벌금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였어요. 11월 7일 밤 11시 47분 드디어 외국기술신뢰법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94표, 반대 12표, 기권 11표. 제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72시간 만에 해낸 거였거든요.
법안의 핵심 조항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7조 외국 기업 기술 무단 탈취 시 최대 12년 징역. 제12조 정부 관리의 기술 강요 시 직권 남용 가중처벌. 제18조 기술 이전 대신 교육 협력 우선. 밤 12시 국회의사당을 나서면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민규 이사였어요. 본부장님, 법안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48시간 안에 복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48시간.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5일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이제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겠네요. 신뢰. 그 말을 하는 순간 15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조선소가 무너진 그날부터 제 마음을 지배했던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사라진 거였죠. 국회의사당 계단을 내려가면서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72시간. 법을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재검뿐이었습니다. 11월 10일 오전 9시 항만. 교육센터 3층 강의실에서 500명의 수강생들과 마주 앉았을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K-폴트 품질 아카데미 개강식이었어요.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지만 모두의 눈에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죠. 유세프 노조 간부도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최민규 이사가 단상에 올라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8주간 우리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운영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운영 철학. 그 말이 제 귓가에 새롭게 들렸어요. 15년 전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을 때 독일 기업이 남긴 건 장비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법이 아니라 왜 그렇게 돌려야 하는지의 이유를 배우는 거였어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최민규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어요. 안전이 우선, 효율이 다음. 한국에서는 이것을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합니다. 500명의 수강생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뒷자리에서 지켜보는데 모두가 진지했죠. 특히 15년 경력의 크레인 기사 하산이 가장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1주차가 지나고 제가 교육센터를 순회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과거에는 빨리빨리만 외치던 현장 분위기가 정확하게, 안전하게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본부장님, 오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흐메드 운영팀장이 2주차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기존 2.8%에서 1.9%로 개선됐어요. 1.9%. 겨우 2주 만에 0.9%포인트 개선된 거였어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인가 싶었죠. 4주차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소연 경제관이 한국 부산항 전문가 3명을 추가로 파견해왔거든요. 그들이 가져온 건 품질 매뉴얼 47페이지와 체크리스트 23종이었어요. 나디아 본부장님, 이제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온 김상훈 품질관리사가 말했어요. 모든 작업 과정을 1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점검 항목 3개씩 확인할 겁니다. 15단계, 점검 항목 3개씩, 총 45개 항목을 체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였지만 일주일 후 결과가 나타났죠. 6주차, 오류율이 0.8%까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평균 하역 시간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단축됐어요. 1.7배 빨라진 거였죠. 믿을 수 없어요. 유세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년 일했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 봐요. 우리가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보다는 언제 떠날까 하는 불안감이 앞섰을 텐데 이제는 달랐거든요. 8주차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 최민규 이사가 최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류율 0.6% 달성, 평균 하역 시간 10.5시간, 안전사고 제로, 0.6%.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 부산항의 0.4%에 근접한 수치였거든요. 500명이 8주 만에 이룬 성과였죠. 조립이 아니라 운영 철학을 이식합니다. 최민규가 수료증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품질 전문가입니다. 오류율 0.6%로 갑니다. 품질 전문가.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5년 전 아버지가 조립업체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우리가 정말로 철학을 배운 거예요. 수료식이 끝나고 500명의 수료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0.6%, 0.6%. 구호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유세프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우리도 세계 수준이에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세계 수준.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8주 만에 세계 수준에 도달한 걸까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죠. 오류율 0.6%, 하역 속도 1.7배, 안전사고 제로. 저녁에 교육센터를 나서면서 창밖으로 항만을 내려다봤어요. 42대의 크레인이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전과는 움직임 자체가 달라 보였어요.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한결 로지스틱스와의 공동 운영 합의였죠. 11월 25일 오전 10시 항만 회의실에서 신규 계약서 27페이지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규 이사와 박소연 경제관, 그리고 새로 부임한 항만청장 아미르가 함께 자리했어요. 계약서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결 알메르사항 공동운영협정서. 공동운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이번에는 완전 철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최민규가 12조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신 분기별 교육 감사와 품질 유지 의무를 추가했죠. 분기별 교육 감사.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뜻이었어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학습 체계였죠. 42대 크레인 중 32대를 우선 재가동하겠습니다. 박소연 경제관이 일정표를 펼쳐놓았어요. 나머지 10대는 K폴트 아카데미 2기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2대 재가동. 전체의 76%였어요. 3주 전 4대만 돌아가던 참혹한 상황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회복이었죠. 오후 2시 첫 번째 공동운영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5명, 마그레브 측 8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건 이제 더 이상 그들 vs 우리가 아니라는 점이었죠. 월 처리 목표는 35만 TEU입니다. 아흐메드 운영팀장이 발표했어요. 과거 최고치의 78% 수준이죠. 78%.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였어요. 무엇보다 이 수치가 서로 합의해서 나온 목표라는 점이 중요했거든요. 김상훈 품질관리사가 새로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라인별 혼합 운영을 도입합니다. 한국 기술자 1명당 마그레브 기술자 3명이 팀을 이뤄서 1대 3팀 구성. 완전한 기술 이전도, 완전한 의존도 아닌 균형 잡힌 협력 모델이었어요. 12월 3일 첫 번째 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했습니다. 파나마 플래그를 단 1만 5천 TEU급 선박이었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배들이 다른 항구로 우회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였죠. 항만 관제탑에서 하역 과정을 지켜봤어요. 32대의 크레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마그레브 기술자들이 무전기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크레인 7번 컨테이너 위치 3도 조정 부탁합니다. 유세프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7번 수신 3도 조정 완료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이동호 씨가 답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주 전만 해도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역 시간 9시간 47분. 예상보다 2시간 단축된 기록이었어요. 선장이 직접 관제탑으로 감사 인사를 보내왔죠. 저녁 6시 부두에서 일용직 노동자들과 만났어요. 2만 명 중 1만 8천 명이 다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완전 회복은 아니었지만 90% 복구된 셈이었어요. 본부장님 덕분에 가족들이 다시 웃어요. 부두 노동자 오마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일 굶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다니고 30일. 항만이 마비되었던 그 기간이 이 가족들에게는 30일간의 굶주림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제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12월 15일 K폴트 아카데미 2기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750명이 지원해서 500명을 선발했어요. 1.5대1 경쟁률이었죠.
일기 수료생들이 조교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더욱 기뻤어요. 개강식에서 최민규 이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배는 다시 들어옵니다. 이번엔 함께 운영이 조건입니다. 함께 운영.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15년 전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을 때 독일 기업은 계약 종료라는 차가운 말만 남기고 떠났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 남는 약속이었어요. 창밖으로 해질녘 항만이 보였습니다. 42대의 크레인이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야간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서 24시간 운영체제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무덤을 관리해 주시는 관리소에서였습니다. 15주년 제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15년. 그동안 제 마음을 지배했던 상처와 분노, 그리고 불신이 드디어 치유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이제 안심하실 것 같았죠. 딸이 조립이 아니라 협력을 배웠다는 걸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면서 항만의 불빛들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함께 운영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뢰의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람들의 삶을 지켜낸 나디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서 신뢰 구축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